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밤 지금 10시 30분 화실에 홀로 앉아 음, 다른 일도 좀 하고 그림을 하려다가 그림을 그릴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좀 읽고 이제 집으로 컴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공주의 사람들 윤용혁, 이해준, 지음. 저번에도 읽고 또 읽고 했었는데 중간에 저는 읽고 싶은 책들을 중간에 마음껏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역사책으로 돌아와서 김옥균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 4장 변혁과 교류를 꿈꾸다. 김옥균 피우지 못한 꽃 읽겠습니다.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 한 번은 존재에 대한 의미를 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일 것이다. 적어도 한 번은 한 송이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바람이고 기대인 것이다. 어떤 풀은 사람들의 주목과 갈채를 받으며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많은 풀들은 이름 없이 흔적 없이 꽃을 피운다. 그러다 그 가운데는 아예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풀도 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밤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는데도 못내 꽃을 피우지 못한 풀에 대해서이다.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감나무골 피워보지 못한 꽃 김옥균에 대한 특별전 김옥균 일본 망명 10년의 기록이 2013년 백제문화제가 열린 가을에 고마나루의 고마센터에서 열렸다. 학예사 최명진이 담당한 이 전시회는 그동안 공주시의 김옥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맺은 작은 열매이기도 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도움과 협조가 쌓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삿포로시와 시교육위원회, 현지 김옥균 연구회와 훗카이도 민단, 작품 소장자 이외에도 이를 도와준 국내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 전시회는 정변 실패 이후 그의 유량 세월의 한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몇 차례나 전시장을 찾았다. 김옥균, 그의 이름은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큰 꿈을 꾸었지만 한 번 실패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던 비운의 이름이기도 하다. 김옥균은 정안면 광정리의 안동 김씨 김병태의 장남으로 태어나 6살 때인 1866년 재당숙인 김병기의 양자로 입양되어 서울의 북촌으로 옮겨 살게 된다. 광정리의 생가에서는 3살 때 차령 넘어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실제 광정에서의 시간이란 태어나 3년에 불과하였던 셈이다. 달은 비록 작지만 천하를 비춘다. 그가 6살 때 지었다고 하는 시라고 하는데 이미 어려서부터 범상하지 않은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38번지 감나무골에는 김옥균 선생 유허라는 충청남도 기념물로 1976년 지정된 유적이 있다. 이곳에 김옥균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은 정안 보건소장을 지낸 홍사용이 여러 가지 현지 구전 자료를 통해서 입증한 것이었다. 원래 이곳에는 선생의 집을 비롯한 8, 9호의 민가가 소부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1910년경에 마을이 화재로 전소하면서 마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만일 홍사용 소장의 숨은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공주의 생가지는 영영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혔을지도 모른다.
갑신정변 120주년이 되던 2004년에는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김옥균 기념 심포지움을 주관한 적이 있다. 최덕수 교수가 김옥균의 생애와 사상을, 한철호 교수가 역사적 평가에 대한 문제를, 김상기 교수가 그 유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준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0년 세월이 흐른 셈이다. 11월 14일 공주 향토문화연구회는 원예답사 행사로 김옥균 공주 투어를 하였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고마센터로부터 광정의 생가터와 생부 김병태의 묘소가 있는 인풍리까지였다. 친부 김병태는 정변 이후 천안 감옥에 갇혔다가 1894년 김옥균 암살 직후 교수형에 처해졌다. 생가 마을터에서 우리는 갑신정변의 개혁 열기와 가보개혁 직전 비명에 간 선생의 운명적 최후에 대하여 학예 연구사 최명진의 설명을 들었다. 선생이 수박을 좋아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날 일부러 수박을 준비해 갔다. 갑신정변 후 130년, 세상은 참 많이 좋아졌구나. 만추의 수박이라니. 주변은 쏟아진 은행잎으로 황금색 세상이었다. 3일천하의 짧은 꿈. 1872년 22세의 나이로 과거에 장원급제한 김옥균은 1874년 홍문관 교리에 임명된다. 바로 이듬해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은 문호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개방과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조선의 길이었다. 정부는 1880년 김홍집의 대일 수신사 파견을 계기로 구체적인 개화 정책에 착수하였다.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고 조미 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개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 무렵 청년 엘리트 관료를 중심으로 개혁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그룹이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른바 개화당이 그것인데 청년 엘리트 관료 김옥균은 그 핵심 인물로 부각되었다. 개화 정책은 당연 일본이 그 모델이 되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입헌 군주제에 입각한 근대적 개혁을 진행하면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옥균은 이러한 실정을 직접 파악하기 위하여 1882년 3월 일본을 처음 방문하였다. 나가사키에서 재판소, 현청, 사범학교, 영사관 등을 방문하고 이어 오사카와 도쿄를 거쳐 7월에 고베에서 귀국하였다. 이때 후쿠자와 유키지를 비롯한 인사들을 만나는 등 5개월에 걸친 순방을 통하여 유신 15년이 지난 일본의 발전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러나 조선 근대화의 길은 순탄하게 진전되지 않았다. 수구 세력의 강력한 반발이 바로 뒤따랐기 때문이다. 김옥균이 일본에서 체제하던 중인 1882년 6월 이모군난이 일어나고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시켜 직접 내정에 관여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개화파의 위상 그리고 개화 정책도 크게 위축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 전까지 김옥균은 2차례 더 일본을 방문하였다. 1882년 귀국 직후인 9월에 이모군란 수습을 위해 도일하는 수신사 박경요를 따라가 외무경 이노우에와 면담하는 등 이듬해 1883년 3월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세 번째는 재귀국한 직후인 5월 호조 참판의 직으로 300만 원의 차관 교섭을 위한 것이었는데 교섭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1884년 10월 김옥균은 정권 장악을 위한 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1882년부터 세 차례의 일본 장기 방문을 통하여 김옥균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 개혁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개혁을 그는
조선에 접목하여 일대 개혁을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의 변화는 바로 김옥균이 품었던 이상의 구체적인 목표였으며 모델이었다. 1884년 베트남에서 청불전쟁이 일어나자 주둔중의 청국군의 절반이 조선에서 철수하였다. 김옥균의 급진 개화파는 이 기회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개화책에 계속 제동을 거는 민씨 척촉의 사대당을 이 기회에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면 조선의 개혁 정책은 본격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12월 4일 김옥균의 개회당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거사의 시점으로 잡아 민씨 척촉 대신을 처단하고 다음날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때 발표한 14개조의 정강은 청에 대한 종속관계의 청산, 인민평등권의 재정 및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등 근대적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청국군이 적극적으로 무력 개입을 하였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규모가 많지 않았던 일본 공사관 병력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정변의 과정에서 고종도 개화당의 정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변은 실패였다. 실패를 인지한 김옥균 등은 10월 19일 창덕궁을 빠져나와 이후 일본 공사관원들과 함께 인천을 통하여 급거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사람들은 당시 김옥균의 거사가 너무 급하였고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김옥균은 어느 쪽이냐 하면 이를 저지르는 성격의 인물이었던 것 같다. 만일 사람을 연역적 인간과 귀납적 인간으로 나눈다면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김옥균이었다. 목표를 정하여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일단 밀어붙이고 필요하면 모험을 걸고 도박도 불사하는 그러한 유형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을 면밀히 분석한 박은숙에 의하면 당시 정변은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사실 어느 정변치고 도박 아닌 정변이 있었겠는가.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도 누군가가 한강을 건넜을 때에도 그것이 도박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길었던 10년 유랑의 세월. 정변 실패 이후 1884년 10월 26일 나가사키 항에 도착한 김옥균은 1894년 2월 17일 상하이로 가기 위하여 고베항을 출항할 때까지 10년 세월을 일본에서 보내게 된다. 처음 김옥균은 도쿄,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등지를 전전하였다. 그 사이 암살의 위협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일본 정부로서도 그는 애물단지였다. 김옥균을 후원하면 할수록 조선 혹은 청으로부터 정변의 책임이 추궁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조선, 청, 일본이 민감하게 교착하던 삼각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었다. 1886년 8월 일본 정부는 김옥균을 오가사와라 섬으로 유배 조치하였다. 2년 뒤 1888년 8월에 홋카이도로 옮겼다가 1890년 11월에야 병치료를 구실로 김옥균은 겨우 도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일본 생활 전반에 가까운 4년 이상을 고단한 유배자의 신세로 지내야 했던 것이다. 김옥균이 2년이나 유배되었던 오가사와라 섬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한 태평양 절의 고도의 화산섬이다. 도쿄에서 바닷길로 3천리나 떨어져 있는데 지도에서만 보아도 이것은 일본이 아니라 태평양의 섬이다. 일본 정부는 처음 김옥균에게 국외 퇴거 명령을 내렸다가 오가사와라 유배로 바꾼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실 국외 퇴거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그리고 지워져야 했던 존재였다. 그 섬에서 그는 책과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고 소학교 아동들과도 종종 어울렸다고 한다. 소일 삼아 작은 정원을 만들기도 하였다는데 김옥균 사후 10년쯤 뒤
역시 정치적 곤경에서 유배된 유기준이 이 섬을 찾아와 김옥균을 회상한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한다. 쓸쓸한 정자는 아득한 바닷가에 있고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옛일이 티끌이구나. 정원의 화초는 주인이 떠나간 건 모르고 그 시절 봄인 듯 푸르구나. 다음 유배지 홋카이도는 오가사와라와는 자연 환경이 한참 다른 곳이었다. 오가사와라가는 남양의 아열대의 섬이었던 데 비하여 홋카이도는 눈 많은 한대 지방의 황무지 같은 대지가 끝없이 펼쳐진 곳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슬픈 징용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옥균은 어디 가서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시와 서에 능하고 여러 가지 잡기에도 뛰어난 감성적 인물의 소유자였다. 우리나라 테니스의 역사도 김옥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고 바둑은 초단 정도의 실력이었다는데 혼인보 명문인 슈에이 등과의 교분도 깊었다. 그가 사용했던 바둑판에 대해서도 전설적 이야기가 전한다. 옛집을 수리하고 지저분한 도랑에 샘물을 끌어들여 둘레에 꽃나무 심고 그 사이에서 시를 읊는다. 친구 맞이하여 차를 끓이고 바둑 두며 술잔에 흠뻑 취하니 거의 속세의 사람은 아닌 듯하네. 10년 유랑 생활 내내 김옥균은 조선에서의 재기를 꿈꾸고 있었다. 정세는 나아지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조선의 개화와 개혁의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는 못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적 발언은 종종 조선의 정가를 긴장시키고는 하였다. 그가 남긴 시는 퍽 감성적이고 그 시는 누구의 서체보다 수려하지만 그 시에는 그가 다 털어놓지 못한 절제된 생각들이 담겨져 있다. 용천검과 연진검으로 바람과 우레를 일으킬 수 있고 가슴속에 만명의 군사를 품고 있건만 어찌 집안에서 늙어만 갈 수 있겠는가. 가슴속에 만명의 군사, 그것이 바로 유랑 중에 김옥균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고마센터의 전시작품 중에는 공주시에 기증한 사쿠라이 씨의 기증품도 포함되어 있다. 홋카이도에서 김옥균이 자주 이용하던 오타루 음식점의 소반과 그때 남겼다는 서예 작품이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노을, 복례산을 빙 둘러 애워쌌네라는 하이쿠 느낌의 간단한 시가 쓰여 있는데 그가 느낀 오타루의 특별한 분위기를 읊는 것이다. 오타루는 원래 일본이 북방 도서를 확보할 때 삿포로의 외항으로 개발된 항구 도시이며 유명한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오겐키 데스카만 기억되고 있는 그 오타루의 겨울이 김옥균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나는 이번에 알게 되었다. 시신으로 돌아온 대역죄인. 10년 유랑의 끝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다가온다. 청의 실권자. 이홍장과의 담판이라는 미끼에 걸려 김옥균이 상하이로 건너가는 것이다. 신변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 무모한 계획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심했고 그 위험성을 김옥균 스스로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옥균은 가슴속으로만 만명의 군사를 품은 채 어언 10년이었다. 그 참을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보던 조선, 거기에 청을 다시 끌어들임으로써 동아시아 정세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현상을 타개해 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하이 도착 다음 날 김옥균은 그가 묵고 있던 동화양행 호텔 2층에서 자객 흥종우의 세발 총탄을 맞고 절명한다. 1894년 3월 23일의 일이다. 그의 나이 44세. 청국과 조선은 김옥균을 일본에서 끌어내 제거하는 데 공조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방조했던 것이다. 김옥균의 시신은 청국 군함에 실려 4월 12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10년 만의 귀국이었다. 14일 조선 정부는 그의 시체에 능지처사에
형을 집행하였다. 머리, 몸통, 팔다리 6조각으로 나뉘어 양화진에 던져졌고 다시 팔도에 돌려졌다. 그의 시신 일부는 아마도 고향 공주에도 돌려졌을 것이다. 대역부도 옥균이라는 깃발과 함께 그의 주검이 양화진 모랫바닥에 내쳐져 있던 바로 그 무렵 남녘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의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고 한다면 농학 농민군의 봉기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농민들의 봉기가 남부 지역을 휩쓸자 이를 빌미로 일본군과 청국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 조선에 착륙하였다. 서울 도성에 진입한 일본군은 7월 23일 궁궐을 점령하고 개혁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른바 갑오개혁이다. 이 내각은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 이후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던 개화파 인물 혹은 그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개혁을 주도하였다. 개혁 작업의 과정에 청일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신내각은 갑신정변 때의 이상을 이 개혁에서 구체화시켰다. 만일 김옥균이 상하이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10년 만에 다시 개혁 내각의 거물로서 바로 조선에 복귀하였을 것이다. 김옥균은 그의 생애에서 결정적 주사위를 2번 던졌다. 그 주사위는 1884년에 던져지고 1894년에 다시 던져졌다. 처음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갑신정변의 주사위였으며 10년 뒤 2번째 주사위는 청국과의 흥정을 통해 조선을 둘러싼 삼국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했던 것이었다. 2번의 주사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 번째는 일본에 의한 그리고 2번째는 청국의 배신에 의한 실패였다. 첫 번째 실패로 그는 전도가 앙양한 촉망받던 엘리트 관료에서 하루아침에 목숨이 위태로운 정치적 망명객의 신세로 전락하였고 2번째의 실패로는 그 모든 꿈과 함께 목숨까지 잃게 되었던 것이다. 김옥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가 친일파냐 아니냐를 논란하려고 한다. 그의 개혁이 일본을 모델로 하려는 것이었고 이후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친일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결코 친일파라고 윽박지를 수는 없다. 일본은 그를 배신했으며 일본 정부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조선개혁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조선의 독립성 확보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우지 못한 꽃, 오가사와라. 전래 고도에서 선생은 수박을 즐겼다고 한다. 왜 수박일까? 절의 고도에서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채 꼭 2년을 그렇게 지냈다. 그러면서 그는 천천히 사람들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꿈을 품었던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갔다. 답답한 그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식히려 했던 것이 바로 수박이 아니었을까.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가 있다. 2갈래의 길에서 그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대한 시이다. 가지 않는 길,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 후회도 만일이라는 가정도 모두 쓸데없는 것이다. 그것은 김옥균만이 아니라 우리들 공통의 페이소스이기도 하다. 피우지 못한 꽃, 공주 출신 김옥균의 허무는 나와 우리의 허무이기도 하다. 오늘 그의 시는 신음처럼 들리기도 한다. 물길이 닿는 곳에 이르러 앉아 피어오르는 구름을 바라보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